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증오라도 해야 합니다. 사랑이나 증오나 다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들입니다. 사랑도 눈물겹지만 증오도 눈물겹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글을 쓸 것인지 분노와 증오를 근거로 글을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감동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세상을 방관하는 태도로 보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시문을 그저 문제풀이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진정성 있는 글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관은 여러분의 감성을 말라 죽게 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말라 죽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타자 게임을 하는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지는 글씨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원고지 앞에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글 쓰는 작가가 하느님 다음 가는 창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고지 앞에서 혹은 원고지 앞에 있는 작가나 캔버스를 앞에 두고 있는 화가는 그 스스로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원고지 앞에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껏 화내도 좋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부처님, 세상에 훌륭한 그 누군가 할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하였든 간에 인간은 분노와 증오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이해하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어떤 글을 어떤 입장에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의 중요한 아포리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분노의 주먹을 주다가도 결국은 자기 가슴이나 치며 애통해야 하는 무력자들을 위하여, 지하실처럼 어두운 병실에서 5월의 푸른 잎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눈물 없이는 한 술의 밥숟가락도 뜨지 못하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위선에 지치고 허유의 지식에 하품을 하고 사는 권태자를 위하여,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뒷전이나 쫓아가는 소시민들을 위하여, 폭력을 거부하며 불의를 향해서 아니라고 고개 흔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예언자들을 위하여, 쓰레기터에 살면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목마르게 갈구하는 미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무기나 식량 창고보다는 영혼이 담긴 한 줄의 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를 개라고 부르고 구름을 구름이라고 명백하게 부를 줄 아는 대중들을 위하여, 텅 빈 공허가 깔려있는 월급 봉투와 아내의 시장 바구니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민들레와 진달래와 도라지, 밭꽃, 냉이꽃들이 매연과 개발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허리띠를 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진맥진하여 절망의 흙구덩이 속에 무릎 꿇은 사람들을 위하여, 분노하는 것이 위하여 분노하는 것이 원고지 앞에 앉은 이의 사명이다. 당신의 분노는 상처 입은 자에게는 붕대와 같은 언어가 될 것이다. 폐를 앓고 있는 자에게는 신선한 초원의 바람 같은 언어가 될 것이다. 역사와 생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창끝 같은 도전의 언어, 불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이만큼 도움이 되는 아포리즘은 없을 듯 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결핍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결핍에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 입장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글로써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싶다면 그 분노가 가식 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진실과 소망을 담아서 분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얻은 감정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진실이 없는 글, 자기 진정성이 없는 글은 이회수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구두 닦기가 성심을 다해서 닦아놓은 구두 코끝에 이 구두 코끝이 주는 예술적인 감흥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노동이 만들어낸 그 찬란한 구두 끝의 광채가 진실성 없는 활자보다 100만 배는 훌륭하다는 겁니다. 글 속에 담긴 분노가 진실하지 않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혹은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분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화나게 하는 선동하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또 되려 화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분노도 있을 겁니다. 또는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세상에 대해서 충만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는 절실한 소망은 돈지갑을 뚫는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지갑은 이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견고하기가 철갑이지요.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한 그들은 자신의 지갑을 남을 위해서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절실한 소망을 담는다면 그것이 뚫린다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글에서 드러나는 분노가 진실함과 소망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정당한 소망을 담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정당한 소망을 담아 우리의 현실의 결핍에 분노하십시오. 여러분들 글에 담겨있는 그 분노를 그 누구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31강이지요. 균형 잡힌 시각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살아있는 글쓰기 6번째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